기본서 41페이지 제일 위에 3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 공부하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는 기능장을 배우고 동그라미 2번에는 기사, 동그라미 3번에는 산업기사,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는 기능사, 이렇게 네 가지 배우는 거예요. 왜 기술사가 없죠? 이러면 기술사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왔는 것만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기능장은 응시 자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키역, 니은, 리얼하고 미연만 여기서 보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니은만 가져갈게요. 니은에 체크하세요. 니은에 체크하셔가지고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밑줄 거 보세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몇 년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기능장의 자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니은만 조금 보세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몇 년? 5년. 그리고 나머지 한번 참고 읽어보시고 요건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 자, 기능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동그라미 2번 기사 가겠습니다. 기사에 기사 옆에 이렇게 4년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4년. 자, 기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4년제, 관련 학과 4년제를 졸업하든지 아니면 실무에 관련된 일을 4년간 일을 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라는 말이 나오면 4년이라는 포인트를 잡으세요. 알겠죠? 4년. 자, 기억 볼게요.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갈로 안에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문대학교가 아니고 4년제고. 니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그렇죠.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디귿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3년 전문대니까 몇 년을 더하면 4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년은 어디에? 실무에 종사하면 이렇게 4년이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리얼 보세요.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2년제이기 때문에 실무 교육은 그렇죠. 실무는 2년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고. 미연 산업기사 수준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2년 이상 밑줄 그으세요. 2년 이상. 산업기사는 조금 이따 금방 배울 건데 산업기사는 2년이에요. 산업기사를 응시하려고 하면 2년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음해 보세요. 산업기사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2년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무 경험은 몇 년? 그렇죠. 2년 정도 더 있으면 이렇게 4년이 메꿔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기사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산업기사는 2년을 해야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기사 수준이라는 것은 2년을 이 사람은 취득했다라고 이렇게 수험생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돼요. 비읍 보겠습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사 등급이 있다는 것은 4년이라는 게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는 거고. 시험 볼게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죠. 자, 산업기사에서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2년이지만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1년을 조금 더 가산해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죠. 그러면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인데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이게 3년을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만 더, 그렇죠. 1년만 더 실무에 종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형 보세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몇 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기사고, 이게 산업기사예요. 산업기사고, 이게 기능사. 우리 자격증 아까 앞에 배웠죠. 기능사 위에는 산업기사, 산업기사 위에는 기사, 기사 위에는 기능장, 기술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배울 건데 금방 배울 건데 기능사는 시험을 응시하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기능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기사는 2년이라는 게 충족이 돼야 돼요. 기간이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실무에서라든지.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는 4년이라는 게 충족이 돼야 돼요. 대학교 관련 학과 4년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거 뭐 4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라고 돼 있죠. 자,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하면 1년을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능사는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무죠. 무에서 기사를 치려고 하면 4년을 실무에 종사한다든지 또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되는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했잖아요.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했으면 1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에서 3년만 더 근무를 종사를 하면 기사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다시 동그라미 씨앗을 보세요. 바로 위에 거 산업기사라고 있죠.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거는 2년인데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사 응시할 수 있는 2년도 있었고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니까 1년을 더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뭐 2년에서 1년 자격증을 했으니까 3년이 되겠죠. 그럼 실무에서는 1년만 더 근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산업기사 갈게요. 산업기사 옆에는 2년이라고 이렇게 옆에 하나 써주세요. 2년.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고 니은 관련 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죠. 2년도 되지만 3년도 돼요. 왜? 3년은 충족이 됐잖아. 3년. 그런데 3년 해가지고 기사를 바로 시험을 못 치죠. 그러니까 관련 학과 3년 나오면 기사 시험을 치려고 하면 실무에 1년을 더 종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년제 또는 3년제는 바로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거고 디귿 보세요. 응시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밑줄 거 보세요.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을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은 뭐냐면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2년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응시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응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리얼 볼게요. 응시하라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몇 년? 2년 실무 이상. 앞에 보세요. 이 사람은 학과도 졸업 안 했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2년이라는 게 충족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한 장 넘겨볼게요. 미음 보세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밑줄 끌게요. 기능경기대회 입상. 기능경기대회 입상한 사람은 그냥 바로 응시를 할 수가 있고 비읍 보세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라 했죠. 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면 자격증은 무조건 1년을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산업기사는 2년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1년. 그러면 몇 년 실무? 그렇죠. 1년만 더 실무에 종사하면 여기 2년이 되잖아. 그러면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기능사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학력, 나이 이렇게 제한이 없고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기출문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73페이지 30-1번 국가기술 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라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몇 년 이상? 7년 이상이 아니고 5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렸는 거예요. 31번 국가기술 자격 검정 중 기사 응시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사 응시 자격이 나오면 수험생 여러분들 4년이라는 포인트를 잡으세요. 자, 1번 보세요. 기능사 취득 후 기능사 취득했죠. 그러면 기능사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1년을 쳐주죠. 그러니까 기능사 취득 후 몇 년? 3년을 실무에 근무를 해야 4년이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2번 볼게요.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라고 돼 있죠. 그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는 예정자 같은 말, 같은 거예요. 알겠죠?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2번이 옳은 거고 3번 보겠습니다. 산업기사 수준의 노동부용으로 정하는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라고 돼 있죠. 산업기사 수준이라고 하면 2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 2년. 그러면 4년을 만들려고 하면 2년을 더 실무에 종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2년 실무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동그라미 4번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졸업 후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고 했는데 2년제 나왔으면 실무에도 2년을 더 해야 4년이 되는 거잖아. 자, 31번에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32번 국가기술 자격 기사의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 같은데 기사죠. 그러니까 1번 보세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에서 몇 년? 2년이 아니고 3년이잖아. 기능사 자격은 1년을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그리고 실무에는 그러면 3년을 더 근무를 해야 4년이라는 게 이렇게 충족이 되잖아. 그러니까 32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33번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기준 또는 응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4번 보세요. 자, 4번은 맞는 말이고 1번 볼게요. 기능사에 대한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다. 아니죠. 기능사는 제한이 없는 거죠. 2번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을 충족한다. 아니죠. 4년 있어야 되죠. 4년. 3년이 아니고 4년이 맞는 거고. 동그라미 3번 기술사 등급에 대한 검정 기준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은요 기술사 등급이 아니고 기사 등급에 대한 정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는 거고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기능사 등급에 대한 검정 기준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숙련 기능 가지고 있죠. 제작, 제조,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 관리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이게 기능사에 대한 여기 정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국가기술 자격 산업기사의 응시 요건으로 틀린 것. 산업기사 나오면 우리 2년이라고 머릿속에 좀 가져가세요.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몇 년? 1년 이상이 아니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35번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가 알맞는 것을 했는데 기능사 등급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죠. 취득했으면 1년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기사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응시하라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에 몇 년? 산업기사는 2년이죠. 그러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1년을 쳐주기 때문에 실무에는 1년만 종사하면 되고, 기사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사는 4년이고 기능사 1년 땄기 때문에 실무는 몇 년? 3년만 종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에요. A는 1년, B는 3년이고 36번 국가기술 자격 기사 등급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몇 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한가? 기사 등급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근데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1년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 경력은 3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기본서 페이지 42페이지 4번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술 자격증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총 5개 자격증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딱 5개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직업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리사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에 소비자 전문 상담사하고,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페이지 43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에 컨벤션 기획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요 세 가지 자격증을 보면요. 자,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직업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보면 1급은 응시 자격에 대한 그게 응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급은 제한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소비자 전문 상담사도 1급은 응시 자격 조건이 있지만 2번에는
제한이 없고, 자, 동그라미 4번의 컨벤션 기획사도 1급은 응시 자격 조건이 있지만 2급에는 제한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1급에도 있고 2급에도 있죠. 그러니까 임상심리사 옆에 응시 제한이 있음이라고 하나 쓰세요. 응시 제한 있음. 그래, 이거는 누구나 막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조건에서 충족되어야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시 제한이 있는 거고, 43페이지 그 동그라미 5번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찾았습니까?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그것도 옆에 하나 쓰세요. 응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응시 제한 있음. 응시 제한 있음.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은 1급은 응시 제한이 있지만 2급은 응시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임상심리사라든지 동그라미 5번의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응시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거예요. 큰 틀 이렇게 잡아갈게요. 이렇게 잡고 한번 부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직업상담사하고 사회조사 분석사하고 전자상거래 관리사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급 보세요. 2급 먼저 볼게요. 요 세 자격증은요, 2급은요, 누구나 다 그냥 시험 치러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고, 자, 1급 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급을 응시할 수 있는데,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2급을 취득을 했으면 그냥 실무에 2년만 더 근무하면 1급을 응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보세요.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냥 나는 2급 자격증이 없어요. 2급 자격증이 없으면 그냥 실무에 내가 3년을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하면 직업상담사라든지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전자상거래 관리사 그냥 바로 1급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직업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전자상거래 관리사 옆에 보면 갈로 안에 따고 2년 생으로 3년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자격증을 따면 2년을 실무에 근무를 하면 1급을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고, 생으로 3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2급 자격증 없이 그냥 1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생으로예요. 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1급을 응시하려고 할 때는 3년을 실무에 종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고 2년, 생으로 3년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땄을 때는 2급 자격증을 땄을 때는 실무에 2년만 더 근무하면 1급을 지원할 수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실무에 3년을 근무한 다음에 1급을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따고 2년, 생으로 3년이 그 말이고, 동그라미 2번 소비자 전문 상담사도 똑같아요. 자격증을 따면 2년 실무 경험하시면 되고, 생으로는 그냥 3년을 실무에 종사하면 어떻게 1급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1급에 대한 제한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급 보세요. 1급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해당 종목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비자 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이건 똑같고, 2번 보세요. 소비자 상담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것도 똑같죠. 그런데 3번에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실무 경력 상관없이 바로 1급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좀 특이한 거죠. 요거 3번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1급 지원 조건은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바로 1급에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임상심리사는 일단은 응시 제한이 있다라고 큰 틀 가져가시고, 자, 1급에 보면 1번 보세요. 밑줄 거세요.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라고 되어 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상심리사가 되게 어려운 시험 그쵸? 조건이 되게 좀 석사 학위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1번에만 밑줄 긋고 2번, 3번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2급 볼게요. 2급.
2급은 2급의 1번 보세요. 임상심의사와 관련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자 및 그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2급도 임상심의사는 자격 시험을 응시하려고 할 때 조건이 조금 힘들죠. 대학 졸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2급에 응시할 수 있어요. 자, 임상심리사는 1급에 1번만 보시고 2급에도 1급만 조금 밑줄 끄가 보시면 됩니다. 4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컨벤션 기획사는 이거는 따고 3년, 생으로 4년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하며 실무 경력에 3년을 해야 1급을 지원할 수 있고 자격증 없이 그냥 실무에는 4년을 종사해야 1급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 맞죠? 자, 1급 볼게요. 1급의 1번 볼게요.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그렇죠.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요게 따고 3년이라는 말이고, 이번에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요게 이제 생으로는 4년을 근무를 해야 1급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지원이 주어진다는 거고, 2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시험인데 이것도 응시 제한이 있는 건데 기억해 보세요. 기억에 요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건 어떤 자격증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찾아가시면 되는데 의료 관광 상담, 진료 서비스 지원, 의료 행위로 인한 리스크 관리, 관광 서비스 지원, 통역, 의료 관광 마케팅, 행정 절차 수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보유 여부, 국제 진료 및 의료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의 숙지 여부를 검증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거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75쪽 37번 국가기술 자격증 직업상담사 1급 응시 자격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직업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전자상거래사 나오면 따고 2년, 생으로 3년을 이렇게 머릿속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1번 볼게요. 해당 종목 2급 자격 취득 후 그러면 땄죠? 해당 실무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따고 2년 맞죠? 자격증을 땄으니까 실무 경력은 2년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네요. 자, 2번은 뭐 해당 실무에 5년 이상 아니죠? 그냥 이거는 생으로 있기 때문에 생으로는 3년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졸업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격증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따고 2년, 생으로 3년이에요. 그러면 대학 졸업자는 자격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으로는 3년 종사해야 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전문대학 졸업 등으로 졸업 후 해당 실무에 2년. 그러니까 전문대학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격증을 땄나 못 땄나요. 그러면 전문대학 졸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자격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생으로는 몇 년? 3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번에는 1번이 맞는 말이고 다른 거는 다 틀렸어요. 38번 국가기술 자격증 전문 사무 분야인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의 응시 자격은 했는데 1번 보세요.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역시 따고 2년, 생으로 3년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9번 국가기술 자격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의 응시 자격이 아닌 것 됐는데 일단 또 소비자 전문 상담사도 따고 2년, 생으로 3년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1급을 지원할 수가 있죠. 그러면 3번 보세요. 틀린 아닌 것은 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자, 대학 졸업자 졸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고 2년, 생으로 3년이죠. 그러면 졸업자는 자격증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생으로는 몇 년? 그렇죠. 3년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3번이 맞는 거고. 40번 국가기술 자격 서비스 분야 응시 자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직업상담사 1급은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러니까 따고 2년이고 생으로는 3년인데 생으로 그렇죠.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상담사 1급을 응시할 수 있는 거잖아. 1번이고 41번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거 텐데 1번 보세요. 컨벤션 기획사 1급은 뭐냐면 대학 졸업 컨벤션 기획사 1급을 하면 따고 3년 생으로 4년을 수험생 여러분들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보세요. 대학 졸업자는 이 컨벤션 기획사 2급이라는 자격증이 없는 거죠. 대학만 졸업했지 자격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따고 3년 생으로 4년이잖아. 그러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생으로는 몇 년? 4년.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42번 국가기술 자격 서비스 분야의 종목별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컨벤션 기획사 1급은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년이 아니고 컨벤션 기획사는 자격증을 땄으면 따고 3년 생으로는 4년이잖아. 그러니까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42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지급상담사 1급은 따고 2년 생으로 3년이죠. 그러니까 해당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니에요. 3년이에요. 44번 가겠습니다. 다음 국가기술 자격 종목 중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있죠. 제한이 있는 것은 그렇죠.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우리 배웠죠. 이거는 응시 자격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임상심리사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45번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 종목은 했는데 딱 봤을 때 모르겠지만 자 2번 보세요. 임상심리사는 2급이든 1급이든 무조건 응시 제한이 있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도 응시 자격이 있었죠. 그러면 3번을 보세요. 컨벤션 기획사는 2급은 응시 제한이 없었지만 1급은 응시 제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스포츠 경영 관리사가 우리가 몰라도 이거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은 응시 제한이 없는 것은 스포츠 경영 관리사고 46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은 했는데 의료관광상담, 진료서비스 지원, 의료행위로 인한 리스크 관리 이게 뭐예요? 그렇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2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서 43페이지 다시 오셔서 5번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보통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시험이 필기시험도 있고 실기시험도 있죠. 1차, 2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실기시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크게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안 보고 실기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시험만 보는 게 1번에 조적기능사, 2번에 건축도장, 3번에 도배기능사. 예를 들어 보세요. 도배기능사 하는데 그거를 필기시험을 어떤 걸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실기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화기능사, 방수, 석공, 항공사진기능사, 금속, 창호기능사, 미장기능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오답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오답 한번 적어 드릴까요? 오답은 한복기능사, 한복기능사는 필기 봅니다. 한복기능사. 그리고 미용사 피부도 필기를 보는 거고 정보처리 기능사도 보는 거고 그리고 로드 운전 기능사 이것도 필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지금 4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래도 4개 외우는 게 좀 낫겠죠. 아니면 이렇게 쫙 보고 요거는 감으로 맞추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5번에는 한복기능사, 미용사, 피부, 정보처리기능사, 로드운전 기능사는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 이렇게 했으면 한복기능사라든지 미용사, 피부, 정보처리기능사, 로드운전 기능사 보기 했으면 가가 답입니다. 6. 평생학습 계좌제에 대한 내용인데 1, 2, 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4번을 보세요. 4번에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밑줄 거 보세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개설한다. 요것만 밑줄 거세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개설한다. 그리고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7페이지 기출문제 77페이지 47번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했는데 미용사 피부가 아닌 것이고 48번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1번 정보처리 기능사 49번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용노동부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3번 한복기능사 50번 보세요. 50번도 그렇죠. 로드운전기능사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51번 가겠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방문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한다고 했죠. 자, 1번, 2번, 3번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2번부터 68번까지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자격증이 있겠죠. 그 자격증의 정의에 대해서 또는 뭐 그 자격증의 이라는 거 의미 이런 거를 툭툭툭 내 가지고 보기에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는 거예요. 그 출제된 것을 제가 다 모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막 그 자격증 종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 많은 걸 정의를 다 공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나왔는 기출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52번 보세요. 시장조사 분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시장조사는 분석가라고 돼 있죠.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을 한번 보세요.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여 여기까지는 맞는 거겠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계적 기법보다는 언어적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통계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수치로 정확하게 적는 것을 통계적이라고 하고 언어적은 약간 정성적으로 이렇게 느낌, 주관적도 약간씩 포함되는 것을 언어적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하는 사람이면 정확하게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계적 기법보다는 언어적 기법을 사용한다. 이게 문장이 앞뒤로 바뀌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53번 다음은 어떤 국가기술 자격정보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했는데 도표해 볼게요.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한 후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시스템 설계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코딩 정보과학과 정보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하다.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정보처리기사에 대한 설명이고 54번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의 단일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직종은이라고 했는데 단일 등급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직업상담사 1급, 2급이라고 했죠. 그러면 1급, 2급이 있다는 것은 이건 단일 등급이 아니에요. 급수가 없는 것, 딱 하나 등급이 있는 게 단일 등급이고 직업상담사는 1급도 있고 2급도 있죠. 이것은 단일 등급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일 등급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단일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직종은 했는데 이게 4번 전자상거래 관리사라고 돼 있죠.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우리 따고 2년 생으로 3년 우리 직업상담사하고 같이 배웠는 거죠. 그럼 1급도 있었고 2급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1급도 있고 2급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등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아닌 거고 55번 다음 주 국가기술 자격이 아닌 것은 하는데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좀 막 공부 열심히 해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왔던 거 한번 맞춰보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국가 자격증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은 또 제하고 여기에서 이제 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55번은 일단은 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것은 4번 56번 국가기술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종목은 1번 기업 리스크 관리사 이게 없고 57번 다음 중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요거 4번 자동차 관리사 2급이 없는 거고 57-1번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아닌 것은 요거 2번 주택관리사 보도 없고 58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과 그 직무 분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컨벤션 기획사 2급은 숙박여행 오락 스포츠가 아니고 그 밑에 답 옆에 해놨는 거 보면 경영 회계 사무죠. 또 이런 문제도 출제되었을 때는 그냥 수험생 여러분들 다 틀려라고 내는 문제예요. 알겠죠?
59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해당 직무 분야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경영 회계 사무가 아니고 영업 판매 쪽이고 60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과 그 직무 분야 연결이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가스 산업기사 환경에너지 있죠. 그러니까 이게 1번이 틀린 거고 61번 응용 지질기사 조경기사 지적기사 자격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요거는 1번 건설 분야고 62번 건설기계 기사 공조 냉동기계 기사 승강기 기사 자격으로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요거 3번 기계 분야 63번 과학기사 기상기사 생물공학기사 국가기술 종목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요거는 산업응용 분야 4번입니다. 64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 중 임상가공기사, 임업 종료기사, 산업기사가 공통으로 해당하는 직무 분야는 그렇죠. 2번 농림업. 65번 다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공통으로 해당하는 직무 분야는 했을 때 산업위생관리기사, 가스기사, 와전류 비파괴 검사기사, 인강공학기사 그렇죠. 안전관리 쪽이고 65-1번 다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광학기사, 반도체 설계기사,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번의 전기전자 쪽이고 66번 비파괴 분야 자격 중 존재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 제관 비파괴 검사 기능사가 없대요. 67번 다음 중 법적인 의무 고용과 가장 거리가 먼 자격증은 했을 때 4번 전기철도 기술사. 전기철도 기술사는 법적 의무 고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이거 참고하시고 68번 다음 중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은 했을 때 2번에 ITQ가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기본서 44페이지 위에 방갈로 3번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뭐냐면 NCS는 뭐냐면 국가에서 직무라는 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을 다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것을 일일이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을 다 조사를 하고 그 하는 일마다 능력 레벨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레벨을 해가지고 스탠다드 표준을 만들어 놨는 게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에요. 영어로 NCS인데 앞글자 따가지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건데 여기서도 우리 나왔던 것만 탁탁 집어가가 보겠습니다.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라는 건 하는 일이죠. 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태도 등의 내용을 누가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고 동그라미 2번 한국고용직업분류 중심으로 무조건 이제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그라미 3번 능력단위는 NCS 분류 하위 단위로서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번 체크하세요. 4번에 체크하시고 직무는 NCS 분류의 밑줄 그으세요. 세 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세 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세 분류 동그라미 하세요. 세 분류.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4번만 이렇게 보세요. 세 분류. 그리고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 또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5번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직무의 유형, 직무 유형으로 했는 게 한국고용직업분류잖아. 그러니까 아까 NCS가 한국고용직업분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한국고용직업분류 중심으로 분류했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다시 말해가지고 직무 유형으로 분류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 동그라미 6번 갈게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종목을 설계할 수 있고 7번 볼게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 체계는 밑줄 거 보세요. 1수준부터 8수준의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일, 직무를 능력이라는 것은 하는 일의 높낮이죠. 이것을 1수준부터 8수준까지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7번만 체크하세요. 7번만 체크해가지고 몇 수준? 8수준 요거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기역, 니은 있는데 디귿에 체크를 하세요. 디귿에 6수준 찾았습니까? 예. 6수준에서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게 몇 수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6수준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45페이지 이 구성 보겠습니다. 구성.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또 묶으셔가지고 3번만 볼게요. 자, 1번 보게. 1번부터 4번까지 묶고 1번 보세요. 능력 단위 분류 번호는 능력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된 1년 번호로서는 몇 자리? 14자리 밑줄 긋고 능력 단위 정의는 능력 단위의 목적, 업무 수행 및 활용 범위를 계략적으로 규술했고 동그란 3번 능력 단위 요소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 능력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란 3번 체크하세요. 능력 단위 요소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 능력을 기술했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지식기술 태도는 능력 단위 요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라는 게 여기 정의입니다. 알겠죠? 요런 1번부터 4번 하고 동그라미 5번은 이거 단독 문제인데 직무는 하위가 능력 단위로 되어 있고 능력 단위는 능력 단위 요소에 뭐가 있어요? 수행 증거가 있고 지식기술 태도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이 있고 그 밑에 평가 지치, 직업 기초 능력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능력 단위에 보면 여기에 보면 능력 단위 요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야하고 또 뭐가 되어 있냐면 적용 범위가 있고 또 뭐 작업 상황이 이렇게 있죠. 자, 요렇게 카테고리, 능력 단위에는 요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 요것도 포함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건데 요거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NCS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82페이지 69번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4번 보세요. 직무는 NCS 분류의 중분류를 의미한다. 중분류가 아니고 세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또 중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된다. 중분류가 아니고 세분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69-1번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을 보세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 체계는 1수준, 5수준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1수준에서 8수준, 8개 단계.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69-2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NCS 수준 체계는 했는데 정의를 보세요.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몇 수준? 그렇죠. 6수준. 요것만 가져가세요.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정의는 있는데 6수준만 보시면 됩니다. 70번 다음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 구성으로서 능력 단위 하위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능력 단위 요소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 능력을 기술한다. 요 문장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우리 기본서로 보고 확인해 보세요. 71번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능력 단위 요소는 적용 범위와 작업 상황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 보면요. 능력 단위 요소는 뭐로 되어 있냐면 수행 준거하고 지식 기술 태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 밑에 여기에 보면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여기 보면 이거는 별도로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능력 단위 요소에서는 뭐가 있냐면 수행 준거하고 지식 기술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거리가 먼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기본서 45페이지 상갈로 2번에 고용지원 정책 및 제도 하겠습니다. 방갈로 1번에 고용안정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면 고용안정사업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 안 시킨다는 게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취약 계층을 고용 촉진을 지원한다. 이게 큰 틀이 뭐냐면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이에요. 고용 안정 사업. 요 문장이 나오면 고용 안정 사업 찾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 1번에 고용 창출 지원이 있죠. 그리고 2번에 보세요. 고용 유지 지원이 있죠. 갈로 안에 고용 조정 지원이랑 같은 말이고 또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면 3번에 고용 촉진 지원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1. 고용 창출 지원 갈게요. 창출이라는 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들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사장님들이 이쁘잖아.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국가가 사장님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고용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하면 국가에서 이쁘니까 지원 사업도 있고, 두 번째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에서 보면 교대제 전환 지원금이라고 있죠. 교대제. 자, 전일제에서 교대제로 하면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전일제도 있지만 시간제도 사람들 뽑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전문 인력 장려금이라든지 시간제 선택제,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 이런 것도 다 창출 쪽이고,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든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지역 성장 사업 고용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었는 데 대해서 국가가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고용 창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용 유지 지원은 뭐냐면 이거는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 사람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안 자르고 그냥 유지만 하면 국가에서 사장님들이 이쁘잖아요. 지금같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죠, 사장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혹시나 자르면 국가에서는 이 실업자를 관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장님이 유지만 해도 국가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했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사장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고용유지 지원 보면 1. 고용유지지원금. 유지했으면 지원금을 주는 거고, 재고용 장려금. 한번 퇴사했는데 한 번 더 고용해 주면 또 국가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전직 지원 장려금 이런 것도 다 유지 지원, 고용 유지 지원 쪽에 속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3페이지 고용 촉진 지원 갈게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고용하면 또 국가에서 이쁘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거고,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도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게 임금 피크제인데 이것도 고용 촉진이고, 또 출산 유아기 고용 안정 지원금,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 출산하면 옛날에는 그냥 회사 사장님이 그냥 잘라부세요. 근데 이런 거를 자르지 않고 그냥 다시 이제 일자리를 주는 거, 그게 이제 고용촉진지원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제가 고용 창출 지원인지 고용 유지 지원인지 고용 촉진 지원인지 이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종류가 많죠.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84페이지 72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했는데,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한다. 이것은 그렇죠. 큰 틀 내용이 고용 안전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 73번. 다음 고용안전사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했을 때 1번, 2번, 3번은 다 고용창출 지원에 대한 거고, 4번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에 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성격은 4번이 다르고, 74번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2번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은 고용 창출 지원 쪽이죠. 75번 고용정책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가장 동그라미 쓰세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답은 일단은 2번이에요. 실업 크레딧 지원은 뭐냐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누구한테?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실업 크레딧 지원이에요. 그러면 실업 크레딧 지원은 뭐냐면 실업자한테 약간 지원해 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3번, 4번은 고용 창출이 맞는데 1번에 보세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죠. 고용유지 지원금은 창출 쪽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엄연히 따져보면 유지도요 또 창출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창출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실업 크레딧 지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 이렇게 가져가세요. 76번 고용조정 지원을 위한 고용안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고용유지 지원금이 되겠고 77번 다음 중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조정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4번을 보세요. 교대제 전환지원금은 고용창출 지원 쪽이고 78번 다음 중 고용안전사업 중 고용촉진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은 이것은 고용창출 지원 쪽입니다. 그리고 79번 다음 중 고용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고용안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까지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기본서 다시 오셔서 기본서 46페이지 위에 4번에 고용안전사업의 주요 사항 및 업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용안전사업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보는 건데, 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묶으시고, 그리고 4번하고 6번까지 묶으시고, 자, 7번은 단독 문제고, 8번하고 10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안전사업의 주요 사항 및 업무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고용 정보도 제공하고 직업 소개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 조정 지원 사업도 하고, 그리고 3번 고령자 및 취업 곤란자에 대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 제도도 실시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는 고용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취업 알선도 하고, 5번에 소합주의 고용 유지 지원도 하고, 6번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실업 인정 급여 지급도 하고, 7번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이잖아. 이거를 막 애울라 하지 말고 큰 틀을 조금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8번 볼게요. 건설 근로자 등 고용 안전 지원도 하고, 9번에 고용 촉진 지원도 하고, 10번에 고용 조정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큰 틀, 고용 안전 사업이 무엇인지 큰 틀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밑에 5번 고용 안정 장려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제로 근로자를 전환하고,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게 세 개가 이렇게 보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고용 안정 장려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6번 갈게요. 실업 대책에는 실업 풀로의 진입을 막는 고용안정정책, 실업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고용창출정책, 그리고 밑줄 거 보세요. 실업풀에 있는 실직자라고 되어 있고 갈로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실업급여라고 되어 있죠. 실업급여 동그라미.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대책인 사회안전망 정책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회안전망 정책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실업급여를 찾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요것만 밑줄 긋고 7번 실업자 재취직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65세 미만 요 문장이 나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실업자 재취직 훈련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로 고용안전센터, 인력은행 등 직업안전기관에 구직 등록 후 직업훈련 상담을 받은 자를 뭐라 하냐면 실업자가 재취직을 하기 위해 훈련받는 내용 그쵸? 그러니까 실업자 재취직 훈련이고, 8번 훈련 대상자가 당해 연도 취업훈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관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전직 실직자로서 실직기간이 몇 개월? 3개월 이상인 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